법대로 합시다. 네, 알아두면 쓸데많은 법률 상식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더 로이어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사연은요, 바로 이겁니다. 주식이나 코인, 그리고 도박으로 생긴 빚, 이 빚은 개인 회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지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가 있어요? 말 못해서 진짜 미안. 아기도 태어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진짜 우리 가족 행복을 위해서 한 거다.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떡해요 진짜? 자기야, 괜찮아? 이제 좀 괜찮아요. 입덧이 너무 심하니까 지옥이 따로 없네요. 이거 어떤 녀석이 나오려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리 엄마를 고생시키노. 내가 다리 주물러 줄까? 자기도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자기야, 더 힘들지? 연애 6개월 만에 생긴 아기. 당시 취준생이었던 저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위해 건강하게 출산만 생각하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결혼을 했죠. 중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은 인정받는 인재입니다. 야, 선배, 로이어 코인 투자하셨다더니 재미 좀 보셨습니까? 오를 것 같더만. 원금도 못 건지겠다. 얼마나 투자하셨길래요? 6천 정도. 6천이요? 아니, 이번엔 확실했는데. 미치겠다. 대출 받아서 한 건데. 혹시 가진 돈 좀 없나? 아니,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다 투자를 했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선배,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돈 갚아야 되는데. 빚내서 투자하는 게 참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임마. 돈 갚으러 또 연락 왔네.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재수씨, 저 고남이 친구 노대영입니다. 재영 씨가 어서 오세요. 고남이 이 자식 집에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회사에서 안 왔는데. 근데 무슨 일이세요? 고남이가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지도 않고 2달 동안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오빠가 돈을 빌렸다고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잠깐 얘기 좀 하실까요? 네, 들어오세요. 느낌이 안 좋은데요? 저희 오빠가 돈을 왜 빌렸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금까지 깨서 빌려줬습니다. 근데 임마가 그 돈으로 가상화폐랑 주식을 했더라고요. 네? 뭐 잘못하셨을 거예요. 저희 오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참,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 여러 명한테도 돈을 빌려놓고는 갚지도 않고 잠적을 했더라고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옛날에도 도박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금마. 네? 제 말 못 믿겠으면 여기 친구들이 있는 카톡 대화방 보여드릴까요? 네. 도박 중독이었다는 남편의 믿을 수 없는 과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몰랐던 과거죠. 전혀 몰랐네요. 다녀왔습니다.
우리 자기가 먹고 싶다던 귤 사왔지요. 자기야, 표정 왜 그래? 혹시 어디 안 좋아? 병원 갈까? 자기, 대영 씨한테 돈 빌렸어요? 어? 돈 빌려서 주식했어요? 에이, 아니다. 오늘 대영 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돈 받으려고. 대영 씨한테 얘기 다 들었다고요. 자기야. 도박 중독이었다면서요. 그거는 옛날 일이다, 옛날 일. 치료받았고 정신 차렸다, 진짜. 그럼 코인이랑 주식은 뭔데요? 그게 앞으로 우리 아기도 태어나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크게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빚이 얼만데요? 말 못해서 미안.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투자한 거다. 그래서 빚이 얼마냐고요? 6천만 원인데 사실 500만 원 또 대출 받아서 피신도 당했다. 자기야. 아유. 근데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투자한 거다. 믿어도.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진짜? 자, 그러게요. 임신한 아내에게 정말 아낌없이 지원도 해주고 또 성실하고 완벽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아내도 모르는 빚이 있었습니다. 이보람 씨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아주 막막한 상황인데 네. 해결책을 빨리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의뢰인 이보람 씨는 최고남 씨와 연애 6개월 만에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 최고남 씨는 중견기업에 다니며 성격도 다정다감해서 최고의 남편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친구 노대영 씨가 찾아와서 최고남 씨가 자신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과거 도박 중독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 최고남 씨에게 따져 묻자 코인과 주식 투자로 인한 빚이 있고 채무 조정을 받기 위해 개인 회생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일단 남편 최고남 씨가 지금 개인 회생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보람 씨 입장에서는 이 말도 사실 믿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빚을 보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도박 등으로 생긴 투기성 빚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 회생이 되지 않잖아요. 네, 대부분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야, 이거 중요한 사실인데 그럼 이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 발생 원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영향이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이라서 채무자의 채무 발생 경위도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사행성 행위라는 게요. 사실 뭐 성실하다, 불운하다 이런 거랑은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회생이 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단순히 사행성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채무자가 성실하지 않은지 불운하지 않은지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과거에 살아왔던 환경, 사행성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지 단편적으로 행위,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행위로 인한 빚도 역시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 최고남 씨의 채무와 그리고 재산과 소득이 얼마인지 이걸 좀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청산 가치를 산정하고 변제 계획 수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주의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최고남 씨의 월 평균 소득은 300만 원입니다. 채무는 금융권 신용대출 3천만 원, 주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3천만 원, 네. 전세 계약 담보대출금 1,000만 원, 차량 담보대출금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신용채무 6천만 원과 담보대출 1,500만 원, 총 7,500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재산은 예금 200만 원, 주택 청약 300만 원, 예상되는 보험 해지 환급금 200만 원, 퇴직연금 600만 원, 현 거주지 임차 보증금 4천만 원, 시세 약 1,500만 원 가량의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 재산으로 예금 약 600만 원과 시세 약 1,000만 원의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자, 그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지금 최고남 씨의 재산을 다 더해 보니까 8,4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기 때문에 상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 회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아닙니다. 재산을 단순히 더하면 예. 그렇게 되지만 개인 회생에서 청산 가치를 산정할 때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 먼저 예금 적금 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185만 원을 청산 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금 적금 주택 청약별 또는 통장별 각각 185만 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네. 보유한 모든 예금 적금 주택 청약을 통틀어서 185만 원이 딱 한 번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예금 200만 원이 있고 주택 청약이 300만 원을 더하면 총 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185만 원을 제외를 하면 315만 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험 해지 환급금의 경우는 150만 원을 청산 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해지 환급금에서 딱 한 번 150만 원을 제외하게 되니까 네. 최고남 씨의 예상 해지 환급금은 200만 원이니까 150만 원을 제외하면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야, 일단 숫자가 3개 이상 나오면 제가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잘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최고남 씨의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퇴직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퇴직금을 회사에서 적립하고 퇴사 시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념으로 적립이 되고 있으면 개인 회생 신청 당시 회사로부터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받아서 해당 금액의 2분의 1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액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아예 청산 가치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개인 회생을 할 때는 연금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임차 보증금은 어떻습니까? 임차 보증금의 경우도 일정 금액을 청산 가치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들과 다르게 지역별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우선 임차 보증 금액이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일정 금액이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만큼 청산 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경우에는 임차 보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2,300만 원이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되어서 네. 2,300만 원만큼은 청산 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지역별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네, 뭐 결국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서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에 들어오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별로 부동산의 시세가 다르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르게 임차 보증금의 범위와 압류 금지 채권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뭐 5천만 원, 경기도 4,300, 나머지 광역시는 2,3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럼 청산 가치를 종합을 해보면요, 최고남 씨 같은 경우에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더 많습니다. 예. 청산 가치를 종합해 보면 예금 주택 청약이 315만 원, 예상 보험 해지 환급금이 50만 원, 네. 퇴직연금은 0원, 임차 보증금은 담보 금액을 제외한 3천만 원 중에 부산광역시 기준 면제재산 2,300만 원을 제외하고 700만 원이 되고 예. 차량도 담보 금액을 제외하면 1,000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네. 배우자의 재산 중에서 예금은 2분의 1인 300만 원이 청산 가치에 반영되고 차량의 경우에는 지난번 설명드렸던 배우자의 특유 재산으로 주장하게 되면 네네. 청산 가치는 총 2,365만 원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최고남 씨는 지금 이 생긴 빚이 도박이나 주식으로도 생긴 빚이기 때문에 변제 계획을 좀 잘 수립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월 평균 소득 300만 원에서 2인 가구 생계비인 195만 원을 사용하고 월 105만 원씩 36개월을 변제하면 총 3,780만 원을 변제하고 네. 3,720만 원을 탕감받는 변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주에도 역시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채무 발생 경위가 사행성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법원은 일종의 가벌성으로 변제 기간을 36개월 그 이상 60개월까지 더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더 높이라는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사행성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 회생 진행이 불가능하진 않으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성실 변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보람 씨가 임신을 한 상태인데 그 주택 청약을 할 때는 그 태아도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 회생을 할 때는 태아가 그 생계 인원에 포함이 안 되나요? 네, 태아의 경우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원칙적으로는 추가 생계 인원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회생이 진행 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개인 회생이 인가가 난 이후더라도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되어서 변제 계획 변경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보람 씨 그리고 최고남 씨 부부 굉장히 지금 답답하실 텐데 해결책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신속히 개인 회생을 진행해 채무를 정리해야 됩니다. 특히 최고남 씨는 도박 중독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치료 프로그램이 지자체별로 많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꼭 받으시고 개인 회생은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이지 채무자의 습관이나 성향을 교정해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시고 네. 스스로의 변화가 없으면 개인 회생으로 아무리 조정을 받더라도 소용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남 씨, 앞으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부부의 신의를 저버렸다. 부부는 일심동체. 내가 하자면 하는 기지. 일심동체? 그럼 나도 바람 피워야겠네. 당신처럼. 뭐? 다 됐다. 우리 없어도 밥이랑 잘 챙겨 먹고요. 일주일이면 올 거니까. 아이, 내가 애도 아니고 무슨 걱정 그리 많이 하노. 가서 그 연우나 잘 챙기라. 아빠도 같이 가면 좋은데. 회사 가야지, 아빠는. 아, 맞다. 여보, 내 차 고장나서 어저께 카센터 막혔거든. 내가 당신 대비다 주고 차를 다시 갖고 오면 안 되겠나? 당신 내려올 때 내가 전화하면 다시 대비를 줄게. 뭐 거기서는 아빠 차 쓰면 되니까. 그래요, 그럼. 연우야, 아빠가 외할아버지 집까지 데려다 주신대. 아빠 최고! 그래, 가자. 누가 이렇게 차를 긁어놨지? 블랙박스에 찍혔겠지. 보자. 긁은 사람이 안 보이는데, 응? 이게 뭐고? 자기야, 그러면 저번에 그 모텔? 모텔? 아, 들킨 건가요? 아니, 그런데 매번 일어나는데 이들은 어쩜 그렇게 일을 못하노? 뭐 그 출장에서 봤던 그 사람? 그냥 그러려니 해라. 우린 계약했으니까 돈만 받으면 되지 뭐. 뭐 하긴 뭐. 회사에서도 자기랑 같이 가면 실적 좋다고 난리다. 그래, 내가 잘한다 아이가. 그나저나 오늘 뭐 언제 왔고? 자기야, 그러면 저번에 그 모텔? 오늘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집으로 갈래? 자기 와이프 있잖아. 그 친정 같다. 그 며칠 있다 올 거라서. 집이 비었지. 정말? 그러면 자기 집으로? 가자. 너무
너무 과감한 거 아닙니까? 집까지 데려왔다고? 아들 왔어. 친구들이랑 잘 놀았어? 영민이가 엄청 큰 장난감 들고 와서 갖고 놀았어. 그랬어. 근데 그 장난감이 너무 사고 싶어 변신도 하고. 연우를 제대로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딴짓하면서 매달 생활비는 꼬박꼬박이네. 요즘 사업이 잘 된다더만. 그 여자한테 돈도 주는 거 아이가? 아무래도 증거를 모아야겠다. 나왔다. 자. 왜? 뭔 일 있나? 내가 뭘 기분이 별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생활비 좀 더 줘요. 생활비? 웬일로 돈을 더 달라고 하노? 달라고 하면 그냥 좀 주라. 뭐 알았다. 근데 내 얼굴은 왜 안 쳐다보노? 무슨 소리예요? 씻고 밥이나 먹어요. 뭔가 이상한 조짐을 느낀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왜 본인은 모를까요? 빨리 불 끌까? 피곤해요. 피곤해도 할 건 해야지. 싫다니까. 남편을 거부하는 마누라가 어딨노? 내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당신이 언제부터 그런 거 따있다 그러노? 나는 오늘 꼭 당신 안을 거니까 잔말 하지 마라. 일로 온나. 싫다고. 아이고 이러노 진짜. 오빠스라 이거. 하지 말라고. 강압적인 상황이죠. 이대로 더는 못 살겠다. 거기 변호사 사무실이죠? 저 이혼 상담 좀 하려고요. 네, 정말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저 정도 상황이면 정말 소름이 끼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혼도 해야 되고 홀로서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오순진 씨는 아들 연우와 함께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일 때문에 자택에 남아있던 남편 최바람은 내연녀를 집에까지 끌어들여 외도를 저질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전업주부였던 오순진 씨는 자녀 양육 문제로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 채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네. 남편의 외도 증거를 꾸준히 모으며 향후를 도모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순진 씨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남편은 침실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부부관계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오순진은 강력하게 거부했고 남편은 강제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후 남편과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오순진 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해온 상황입니다. 네, 남편 최바람 씨 참 정말 너무하네요. 오순진 씨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럼 변호사님, 일단 오순진 씨가 이혼을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순진 씨와 최바람 씨가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을 위해 최바람 씨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차량 블랙박스에 불륜의 증거가 녹음되어 있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외에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남편과 박여우의 통화 기록이나 카톡, 메시지 기록 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불륜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행적을 추적할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은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최대한 소송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근데 사실 상간녀가 그 앞서서 오순진 씨의 집을 다녀갔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본 것 같은데 상간녀의 주거 침입죄 이게 좀 성립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배우자가 외도하는 경우 가장 강력하게 처벌을 했던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침해를 이유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간자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했던 제명이 주거침입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은 사실상 남녀 간의 사생활을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이라 간통죄 위헌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었고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불륜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고 그 상간자가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 침입죄가 보호하는 불륜 상대 배우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네. 종전 유죄의 입장을 무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주거 침입죄로도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게 뭐라도 해야 이게 처벌을 해야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네, 안타깝게도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사실상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처벌로 처벌받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불륜 행위로 오순진 씨의 행복했던 가정이 깨지고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네. 박여우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이제 위자료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오순진 씨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는 화가 안 풀릴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불륜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데요. 대신 본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명의 부동산, 보증금, 네. 임금 등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함으로써 경제적 제재는 가능합니다. 상간자라는 이유로 재산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제재의 부수적 효과로 상간자의 불륜 행위를 집주인이나 회사가 알게 돼서 상간자의 사회생활이 곤란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간자의 회사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불륜 사실을 직접 올리게 되면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오순진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강제로 부부긴 하지만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됐다는 그런 사실이기도 한데 이 상황 같으면은 부부 간에도 강간에 관한 죄가 성립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성립할 수 있을까요? 네, 부부 간에도 강간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 분여에는 법률상의 처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 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강제로 부부 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처의 생락이 추인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 사실 부부 관계는 뭐 부부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부부 강간죄다 혐의를 입증하는 게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협박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먼저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가정의 유지를 위해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로 부부의 진술과 증거를 확인하는데요.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네. 혼인 생활에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의 성행, 그리고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면 그 상처 부위의 사진, 진단서, 처방전 등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수집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부부 강간죄 처벌은 어떻습니까? 일반 강간죄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좀 더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벌은 동일한데요. 남편이 아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다면 네.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유사 강간의 경우에도 형법 제297조 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최바람 씨와 오순진 씨는 부부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네, 실무상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우 실제로 강간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최바람 씨에게 강간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최바람 씨가 지금 부부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다 한다면은 아무래도 오순진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는 이혼의 원인으로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같은 조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도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보통 남자들이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잘못인데 자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모르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부부 사이의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수치스러워하거나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해질까 봐 두려워서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데 참는 순간부터 본인의 인생은 점점 더 무너지고 피해도 심각해진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즉시 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부부 강간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고 남편의 퇴거 등 격리 조치나 접근 금지와 같은 임시 조치 또는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음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사연 속에 또 오순진 씨, 저도 참 보는 내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는데 오순진 씨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해결책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부부 강간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접근 금지 신청을 해서 신병의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신청하고 사전 처분으로 양육비와 부양료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교우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네. 재계약해준다고 해서 인테리어까지 싹 했는데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든 돈 주세요. 뭐라 했었노마 참네. 그쪽이 사무 공간으로 쓴다고 인테리어 다시 해놓고 그 돈을 왜 내가 줘야 합니까? 아이고 깨. 아이 가만히 있어봐라. 이 집 계약도 다 돼가는데 슬슬 집을 알아봐야겠네. 집에서 일을 해야 하니 원룸은 좀 그렇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필요한데. 이 집이 찾으시는 조건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방도 2칸에 집도 깨끗하고요. 아 그러네요. 작은 방도 다른 집보다 넓은 것 같고. 이 집 전세로 하면 얼마나 할까요? 전세라면 한 2억 정도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집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라 작은 방을 좀 사무공간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거는 제가 한번 집주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능하면 좋겠네요. 가능할 겁니다. 천천히 한번 둘러보세요. 두 분 도장이나 서류는 잘 챙겨오셨죠? 아, 제가 주로 집에서 일을 해서 이 작은 방을 사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 그래도 여기 최 사장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꼭 갱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신에 시세보다 보증금을 더 드리겠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합시다. 저 그런데 계약서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 반드시 계약 기간을 갱신해 주겠다. 뭐 이런 특약 사항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번거롭게 무슨 약속할게요. 아니 그래도 아니 집주인인 내가 확실하게 약속한다는데 뭘 번거롭게 자꾸 쓰자고 합니까? 노 사장님, 요즘 특이하게 많이들 기재하십니다.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도 되어서 그럽니다. 예전에도 집 계약할 때마다 특약 사항이니 이런 거 저런 거 적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골치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 못 믿겠으면 계약 안 할랍니다. 아이고 참, 노 사장님 화내지 마시고. 내가 집주인인데 약속도 안 지킬까 봐 사람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겠습니다. 대신 꼭 재계약해 주셔야 합니다. 알았다니까요. 자, 그럼 계약서 보면 보증금 2억 5천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이야,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이나 들인 보람이 있구만. 승우야, 열심히 돈 벌자. 가자. 특약사항을 게재했어야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찝찝한데요. 집주인한테 전화해봐야겠네. 계약 연장해달라고. 참 세월 빠르다. 빨라.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아, 네. 저 재계약하려고요. 재계약 못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 계약할 때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든다고 재계약할 거라 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증금도 5천만 원이나 더 줬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사정이 재계약 못합니다. 뭐라고요? 그럼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겠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참나. 내가 들어가서 살 거라서 재계약 못합니다. 그럼 인테리어 공사비 2천만 원이라도 주세요. 그걸 왜 내가 줘야 합니까? 내가 인테리어를 해서 집값도 높아졌잖아요. 그쪽이 일한다고 사무 공간으로 인테리어 한 걸 내가 왜 줍니까? 아무튼 나는 보증금밖에는 못 줍니다. 말이 완전 달라졌네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어이없네. 내가 꼭 인테리어 비용 받아내야겠다. 재계약 해준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쫓아내보는 게 어딨노. 누구세요? 여기 노길자 씨 집 아닌가요? 노길자요? 아, 여기 집주인분이신데요? 여기 안 사세요? 예, 제가 전세 계약하고 들어왔는데요. 네? 이 아줌마가 거짓말했네. 내 인테리어비. 네, 집주인의 재계약 약속을 정말 철떡같이 믿었는데 곽승우 씨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곽승우 씨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질 일인데요. 곽승우 씨는 새로 살 집을 구하던 중 노길자 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곽승우 씨는 작은 방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더 주기로 하고 대신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꼭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구두로만 약속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곽승우 씨는 2천만 원을 더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곽승우 씨는 집주인 노길자 씨에게 재계약을 하자고 하지만 노길자 씨는 자신이 들어가 살 거라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에 곽승우 씨가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집주인 노길자 씨는 그마저 거절합니다. 결국 곽승우 씨는 임대차 보증금만 돌려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일자 씨 소유의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 봤더니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특히 세입자분들이 인테리어 하실 경우 이 부분 참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뢰인 곽승호 씨도 인테리어에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지금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곽승우 씨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것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다라면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임차인이 임차주택이나 건물에 투입한 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을지 이 여부를 알려면 먼저 그 투입된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필요비, 유익비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보존하거나 또는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비용을 들였다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네. 이것을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임차인이 투입한 돈의 성격이 이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에 따라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먼저 투입된 돈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임대차에서 필요비와 유익비, 이건 저희가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먼저 필요비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필요비란 말 그대로 필요해서 지출한 비용이란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임차 주택이나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네. 원래 임대인은 임차주택이나 건물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수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수선을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 자기의 비용으로 한 것이니까 그 필요비에 해당하는 돈은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임대인에게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예를 들면 수도관이 노후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했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사소하게는 전등을 교체하는 것들도 이 필요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필요비는 임차인이 지출한 다음에 바로 임대인에게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돈으로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을 임차인 자신 돈으로 한 것이니까 그 지출했을 때 바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필요비는 필요해서 지출한 돈이면 유익비는 유익해서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롭다, 도움이 된다라는 말로 유익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익비란 이 임차물을 개량을 해서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네. 이렇게 들어간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아파트의 베란다 세시가 단일창이었는데 그것을 이중창으로 바꾸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만큼 가치가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간 비용이 이제 유익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포장 진입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포장을 한 경우에도 단독주택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기 때문에 유익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익비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불을 하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아까 필요비의 경우에는 지출했을 때 바로 예.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유익비는 조금 다릅니다. 이 유익비는 지출했을 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라고 해서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계약 종료 시점에 그 가치가 증가된 것이 현존해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계약 종료 시점에 가치 증가가 현존해 있을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 즉 실제로 들인 비용 또는 임차물의 가치가 증가된 그 액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임차인에게 상환하면 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가치 증가가 이제 현존해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가치 증가가 현존해 있다는 거를 어떻게 그러면 입증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이 가치 증가라는 것은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매우 다르죠. 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이 가치가 증가되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을 다 유익비라고 볼 것이냐, 이것부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이 유익비와 사치비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야, 오늘 진짜 비가 많이 나오는데 필요비, 유익비, 이번에 또 사치비. 예. 사치비는 어떤 개념입니까? 네, 이 사실 사치비라는 것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이 유익비와의 구분에서 필요해가지고 만든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아파트 베란다 세시의 경우 이 단일창을 이중창으로 개량한다라고 하면 임차주택이나 건물의 단열 또는 이 방음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유익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만일 그 창문 유리 자체를 유럽 성당에서나 볼 법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바꾼다라고 하면 물론 예뻐는 보이겠죠. 예. 하지만 그것이 임차주택이나 건물의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개량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즉 임차인의 주관적 취미라든가 특수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례에서 곽승우 씨의 경우에도 이 어쨌든 아파트, 즉 주거용 건물을 임차를 해서 사무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100% 상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곽승우 씨가 집주인에게 인테리어 비용도 못 받고 계약갱신도 지금 못한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곽승우 씨가 인테리어 비용을 좀 받을 길이 없을까요? 네, 이 주거용 건물을 사무용으로 사용하려고 들인 인테리어 비용은 이 유익비라는 개념에 포섭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임대인 녹일자 씨의 동의를 얻어서 인테리어를 한 것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이럴 때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여기서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게 그냥 말로 들어서는 직관적으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뭔가 매수해달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건물에 뭔가 부속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점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속된 물건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싶든 쉽지 않든 상관없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또 그리고 곽승우 씨 상황을 지금 보면요. 계약갱신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한 번 정도는 또 갱신을 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가 작년에 이른바 주택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 중 하나인데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드라마 사연에서 곽승우 씨가 녹일자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습니다마는 이 개정법에 의하면 개정법 시행 당시에도 존속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라면 역시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또 드라마 상을 돌아가 보면요. 집주인이 지금 직접 자기가 살 거다라고 해서 이제 곽승우 씨가 나가게 됐는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다른 임차인을 들였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곽승우 씨를 속인 거 아닙니까? 이 임대인이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곽승우 씨 같은 경우는 갱신 요구가 거절이 돼서 집을 나간 상태거든요. 그럼 계약 관계가 끝났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그런 걸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사실 이 법률 용어가 상당히 좀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서 선뜻 납득이 안 되실 수는 있는데요. 아까 제가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란 얘기를 드렸죠. 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딱 한 번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약이 갱신되면 새로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임대인의 실거주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돼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손해 액수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둘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예. 셋째, 임대인의 실거주라는 사유로 갱신 거절을 했고 그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 3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거주라는 사유로 된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이라는 것이 사실 사건마다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인과관계나 손해액 입증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곽승우 씨의 경우에는 월세 이런 것은 없고 임대차 보증금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이었고요. 추가로 조사를 해보니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은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곽승우 씨나 새로운 임차인 모두 월차임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네. 이 계산을 할 때 뭔가 환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요 계산식이 조금 복잡한데요. 찬찬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이것을 환산 월차임이라고 합니다. 네.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21년도의 경우 보증금의 연 2.75%를 곱하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환산 월차임이 됩니다. 그래서 곽승우 씨의 임대차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환산 월차임으로 환산을 하면 월 약 57만 2,917원이 되고요. 네.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4억 원을 환산을 하면 월 68만 7,500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노길자 씨가 곽승우 씨에게 갱신 거절을 할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은 171만 8,751원이 되고요. 노길자 씨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간 차액 11만 4,583원의 2년분은 274만 9,992원이 되니까 결국 둘 중 더 큰 금액인 274만 9,992원을 배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곽승우 씨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변호사님 정리를 해주시죠. 인테리어 비용에 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 등 부속물 매수 청구 등 어떤 형태로든 이제 금전 청구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증언, 노길자 씨와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계약 당시 노길자 씨와의 합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노길자 씨의 동의 등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계약갱신을 거절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때에는 상대적으로 소액 사건이 되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시간을 끄시기보다는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셔서 신속하게 돈을 받아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더 로이어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쉽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